요즘 누가 명절에 얼굴 보고 그래요? 며느리는 추석에 건강식품 세트 하나 보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친정 부모에게는 6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선물했죠. 68세 명자 할머니가 서운함을 토로하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철 좀 드세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그날 명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동네 복지관에서 유튜브 교육을 받고 핸드폰으로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6개월 후 구독자 50만, 월 수익 500만 원. 며느리보다 더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버렸죠. 68세 할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압도하는 유튜버가 됐는지 그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명자, 올해 68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 끓이고 된장찌개 끓이고 손님들 맞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 3억 원과 우리가 함께 마련한 수원 아파트 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 정도 되니까 총 재산은 9억쯤 되는 셈이죠. 연금도 매달 80만 원씩 나오고요. 아들 준호는 38살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34살인데 결혼 전에 쇼핑 방송 호스트로 일했다가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 서진이는 9살이에요. 저는 아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지만 한 달에 두세 번은 만나서 밥도 먹고 손녀 얼굴도 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명절 때 선물도 챙겨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친정 부모에게는 명품 가방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비싼 선물을 자주 했어요. 한 번은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500만 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요? 명절 때 마트에서 산 과일 한 박스, 그것도 좀 상한 것 같은 걸 들고 왔어요. 생일에는 10,000원짜리 케이크를 사왔는데 크림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하고 잘 살면 됐지. 서진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손녀 서진이가 보여줬거든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자주 올렸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명품 가방 인증샷, 가족여행 사진. 모두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댁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와 찍은 사진도 시댁 방문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시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조금씩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냐고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엄마도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들 가족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수원 아파트를 나중에 너한테 증여해 줄 거라고요. 6억짜리 아파트니까 너희 부부가 나중에 잘 쓰라고 했죠. 아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별로 감동한 것 같지 않았어요. 전화로 들리는 목소리가 시큰둥했거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저를 그저 재산 때문에 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손녀 서진이가 제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왜 이렇게 낡은 가구만 있어? 우리 집은 다 새 거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9살 아이가 할머니 집을 무시하는 말을 하다니요. 며느리가 평소에 뭐라고 가르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어려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파트 팔면 돈 많잖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고 겉으로만 예의를 지키는 척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며느리는 그저 당연하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재산으로만 보고 있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2025년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식당을 했으니 요리 솜씨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혹시 아들 가족이 오면 맛있게 먹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올 거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왔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9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오늘은 아들 가족이 올까? 하는 기대를 하며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때쯤 되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이 아니라 택배 알림 소리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달려나갔어요. 혹시 아들이 온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만 서 계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시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겨우 말하고 택배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바빠서 선물이라도 먼저 보낸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뜯어보니 건강식품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마트에서 파는 흔한 선물 세트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29,800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3만 원도 안 되는 건강식품 세트.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추석 선물이 이게 전부야? 손이 떨렸어요. 명절 음식을 며칠 동안 준비하고 아들 가족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3만 원짜리 건강식품 세트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시큰둥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물 잘 받았는데 이번 추석에 올 생각은 없냐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명절에 얼굴 보고 그래요? 다들 택배로 해결하는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인데 한 번쯤은 얼굴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도 쉬고 싶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유럽 여행 가요. 벌써 예약했어요. 유럽 여행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가요. 애들 교육도 시킬 겸요. 서진이도 해외 경험 필요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랑 유럽 여행? 그럼 얼마나 드는데?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프랑스 패키지 예약했어요. 일주일 일정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평생 해외여행 못 가보셨는데 이번에 효도 좀 하려고요. 효도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친정 부모에게는 6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효도라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3만 원짜리 건강식품으로 때우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철 좀 드세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철을 드세요? 68년을 살아온 제가 철을 들라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니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살라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식당 하면서 아들 키웠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벌써 전화를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공항 가야 해서요.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귓가에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철 좀 드세요. 68년을 살아온 제가 철이 없다고요? 30년 동안 식당에서 땀 흘리며 일한 제가 철이 없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모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만 원짜리 건강식품 세트와 600만 원짜리 유럽 여행. 이게 친정과 시댁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밥 한 숟가락 넘기기 힘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켰더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도 이제 철 좀 드세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차별이고 무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준비했던 명절 음식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었거든요. 갈비찜을 버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음식을 만들 때는 아들 가족이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결국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다니.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손녀 서진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화면에 서진이 얼굴이 나타났는데 뭔가 배경이 낯설었어요. 서진이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있다고, 에펠탑을 봤다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왔다고요. 프랑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 유럽 여행을 정말 갔구나. 서진이 뒤로 며느리와 사돈 어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진이는 여기 음식도 맛있고 호텔도 되게 좋다며 계속 자랑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잘 놀다 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추석에 3만 원짜리 건강식품 하나 받았는데 친정 부모는 손녀와 함께 프랑스에 가 있다니.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며느리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프랑스 여행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루브르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모든 사진에는 며느리, 아들, 서진이, 그리고 사돈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가족여행, 행복한 시간, 프랑스 여행, 효도 여행. 효도 여행이라는 단어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글을 올렸어요. 부모님 모시고 프랑스 왔다고, 평생 해외여행 못 가보신 부모님께 작은 효도를 드린다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다고요. 댓글에는 축하와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대단하다, 효녀다, 부럽다는 말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도 그 사진들에 함께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장인, 장모와 함께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으면서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몽마르트 언덕, 샹젤리제 거리. 매일매일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만 소외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일주일 후 며느리 일행이 한국으로 돌아왔나 봐요. SNS에 무사히 귀국했다는 글과 함께 최고의 가족여행이었다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추석이 지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행 잘 다녀왔냐고, 사진 봤는데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잘 다녀왔다고, 좀 피곤하긴 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언제 한번 얼굴 보여줄 거냐고, 추석에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요즘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회사 일도 많고 애도 케어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서운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인 장모랑은 일주일 동안 여행 갈 시간은 있었지 않냐고, 엄마는 왜 볼 시간이 없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계획한 거고, 장인 장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안 맞냐고, 엄마는 68살이라고, 너희 장모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중에 시간 나면 가겠다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중은 언제냐고, 엄마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전화냐고, 시어머니냐고 묻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가로챘나 봅니다. 며느리가 지금 피곤하다고, 여행 다녀와서 정리할 게 많다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추석에 3만 원 보내놓고 유럽 여행은 600만 원 쓰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기들 돈 자기들이 어디 쓰든 상관없지 않냐고, 어머니는 연금도 나오시고 아파트도 있지 않냐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파트 얘기가 나오니 더 화가 났어요. 아파트 때문에 참고 있는 거냐고, 내가 죽으면 6억짜리 아파트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듯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서운한 거라고,
나도 사람이라고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자기들도 힘들다고 그냥 각자 편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각자 편하게 살자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정말 가족한테 할 말일까요?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요즘 세상이 원래 이런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3만 원과 600만 원의 차이는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였어요.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바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있구나. 무슨 일 있어? 저는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추석에 건강식품 세트 3만 원만 받았다는 것, 며느리는 친정 부모랑 6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갔다는 것, 그리고 각자 편하게 살자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을요. 한참을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가 한참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명자야.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저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하냐고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는 게 아니야. 존중이 먼저야. 며느리가 너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아파트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자야, 너 아파트 증여하기로 했다며? 그거 취소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증여를 취소하라고요? 그럼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해하면 어때? 너는 지금 서운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너를 무시하는데 왜 아파트를 줘야 해? 그거 너 재산이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나중에 줄 거 미리 약속했는데.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네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겠지. 6억짜리 아파트 받으려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며느리는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유튜브 해. 유튜브라고요? 저는 유튜브가 뭔지 대충은 알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지 몰랐어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나 요즘 유튜브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줘.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야. 200만 원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어.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요리하고 일상 보여주는 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해. 너도 30년 동안 식당 했잖아. 요리 영상 찍으면 대박 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나는 그런 거 못해. 나이도 많고 핸드폰도 잘 못 다루는데. 순자가 웃었어요. 나도 70살인데 했어. 너는 68살이잖아. 나보다 어려. 그리고 복지관에서 다 가르쳐줘. 공짜야. 핸드폰만 있으면 돼.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명자야, 며느리 SNS 봤지? 프랑스 여행 자랑하던 거. 너도 해봐. 유튜브로 돈 벌고 너도 여행 가고 SNS에 올려. 며느리보다 더 멋지게 살아. 그게 진짜 복수야. 복수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래요, 복수. 며느리한테 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자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내일 나랑 복지관 가자. 유튜브 교육 신청하고 첫 영상 찍어보자. 너 요리 잘하잖아.
김치찌개 하나만 잘 끓여도 조회수 대박나. 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명자야, 아파트 증여는 당장 취소해. 며느리한테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보여줘야 해.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증여를 취소해야 할까요?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순자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6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줄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렇다면 저도 제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파트 증여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증여 계약서를 쓰신 건 아니시죠? 네, 그냥 말로만 약속했어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구두 약속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순자와 함께 동네 복지관으로 갔어요. 복지관 2층에 디지털 교육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사님은 30대 젊은 분이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법, 유튜브에 올리는 법, 제목 정하는 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바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명자할매 TV로 정했어요. 순자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첫 영상은 뭘 찍을까요? 순자가 제안했어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해.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김치찌개로 하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묵은지, 돼지고기, 두부, 파. 30년 동안 식당에서 수없이 끓였던 김치찌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8세 명자할매입니다. 오늘은 30년 식당 경력으로 만드는 김치찌개를 보여드릴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영상을 찍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려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에서 손님들과 떠들며 살았는데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몇 번이고 다시 찍었습니다. 묵은지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붓고 끓이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제가 30년 동안 해온 그대로였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나니 20분 정도 분량이 나왔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핸드폰 앱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자막도 넣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제목은 68세 할머니의 30년 식당 김치찌개 비법으로 정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첫 유튜브 영상이 세상에 나간 순간이었어요.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첫 영상을 올렸다고 말했더니 순자가 환호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매일 꾸준히 올리라고 조언해줬어요. 첫날에는 조회수가 50회밖에 안 나왔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꾸준히 하면 늘어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감자조림, 고등어조림. 제가 식당에서 했던 메뉴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조회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500회, 1000회, 3000회.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정겹네요. 따라 해봤는데 맛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그 댓글들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제 요리를 좋아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68세 할머니의 김치찌개 영상이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구독했어요. 구독자 수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5천 명이 늘었어요. 순자가 전화를 걸어 축하해줬습니다. 봤어? 내가 뭐랬어? 너 대박 날 거라고. 저는 신이 나서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동그랑땡. 제가 평생 해온 요리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구독자가 5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광고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복지관 강사님께 여쭤보니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그 조건을 훨씬 넘었습니다. 광고를 설정하고 일주일쯤 지나자 첫 수익이 들어왔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68세에 제가 직접 번 돈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3만 원짜리 건강식품만 받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익은 150만 원이 나왔어요. 순자가 축하한다며 놀러 왔습니다. 명자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 기세 몰아서 계속 가. 저는 더욱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다 보니 뭔가 아쉬웠어요. 요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장을 보고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모습도 솔직하게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68세 혼자 사는 할머니의 하루로 정했어요. 그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에는 할머니 응원해요.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어요. 고맙다고,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힘이 난다고요. 3개월이 지나자 구독자가 30만 명이 됐습니다. 수익은 월 300만 원이 나왔어요. 연금 80만 원까지 합치면 월 380만 원이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여행을 가자. 며느리가 친정 부모랑 프랑스에 갔으니 저도 프랑스에 가보는 거예요. 혼자서요. 순자에게 말했더니 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 생각했어. 가서 브이로그 찍어. 며느리 SNS보다 더 멋있게. 저는 여행사에 가서 프랑스 일주일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비용은 400만 원이었어요. 유튜브로 번 돈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 저는 유튜브에 예고 영상을 올렸어요. 68세 할머니, 혼자 프랑스 여행 갑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응원해요. 부러워요. 브이로그 기대돼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와 함께 갔지만 저는 당당하게 혼자 갑니다.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프랑스 갑니다. 68세 할머니의 첫 해외여행 함께 해주세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어요. 응원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멋있어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유럽 여행 가면서 저를 무시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여행을 가고 있었고 30만 명의 구독자가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명자야. 프랑스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의 모습을 찍고 제 첫 소감을 담았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 왔다고 떨리지만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에펠탑으로 갔어요. 에펠탑 앞에서 셀카를 찍고 주변 풍경을 담았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핸드폰 너머로 구독자들이 실시간으로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몽마르트 언덕도 올라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영상을 찍었어요.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갔던 그 장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가족과 함께 갔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SNS 팔로워 2,000명에게 자랑했지만 저는 유튜브 구독자 30만 명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에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50만 회, 70만 회, 100만 회. 댓글도 쏟아졌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용기 받았어요. 프랑스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에펠탑이 야경으로 빛나는 모습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68세에 시작한 유튜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여러분도 용기 내서 새로운 걸 시작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확인한 구독자 수는 5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프랑스 여행 마지막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달 유튜브 수익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여행 비용 400만 원을 쓰고도 남은 돈이 있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샀습니다. 평생 아껴 입고 남은 옷만 입었는데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샀어요. 그리고 작은 명품 가방도 하나 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처럼 시어머니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샀습니다. 당당하게요. 그 가방을 들고 영상을 찍었어요. 68세 할머니의 첫 명품 가방이라는 제목으로요. 댓글에는 축하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4개월째가 되었을 때 구독자가 드디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축하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2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채팅창에 이상한 닉네임이 보였어요. 지은맘이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지은이니까 혹시 며느리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닉네임은 댓글도 달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라이브를 마치고 나서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가 축하한다며 웃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널 무시 못해. 너 이제 유명인이야. 저도 실감이 났어요. 동네를 걷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혹시 명자할매 TV 하시는 분이세요? 팬이에요. 그럴 때마다 신기하고 기뻤어요. 5개월째 수익은 안정적으로 월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있었지만 협찬 제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회사에서 협찬을 보내주겠다고, 조리도구 회사에서도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협찬을 받았어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구독자 50만 명, 월 수익 500만 원,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68세 할머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추석 이후 처음 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튜브 한다는 거 봤다고, SNS에서 소문이 났다고, 대단하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 할 일이 생겼다고, 재미있다고요.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아파트 증여권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결국 그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취소했다고. 엄마가 앞으로 살 날도 많고 돈도 필요하니까요. 전화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아파트 준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재산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요. 며느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집 장만하려고 계획 다 세웠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계획 세운 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리고 추석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만 원 건강식품 보내놓고 친정 부모랑은 600만 원 유럽 여행 갔지? 나한테 각자 편하게 살자고 했지?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한 후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유튜브 활동을 계속했어요. 매일 요리 영상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고 구독자들과 소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자기가 명단에 들어갔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실직을 한다고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지만 당분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뭐라고 하던데? 아직도 엄마를 무시하냐고요. 아들이 난처하게 대답했어요. 아내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했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반성하는 건 좋은데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건 아니냐고요.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나줘야 할까요? 순자에게 전화해서 상의했더니 순자가 말했어요. 만나서 제대로 말해줘.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 저는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오라고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수수한 옷에 화장도 연하게 했더군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추석에 건강식품만 보낸 것도, 유럽 여행 간 것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깨달았지? 아들이 실직해서.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나갈 때는 나를 무시했잖아. 각자 편하게 살자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도와주는 건 별개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유튜브도 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너희 뒷바라지만 하고 살 나이가 아니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준호 오빠 일자리도 없고, 서진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지은이, 너도 일 찾아봐. 예전에 쇼핑 방송 했잖아. 다시 해보든지.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증여는 없어.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나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병원비도 들고 요양원비도 필요할 수 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야. 그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희생만 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아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그걸 못 지켰어.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니까 당장 굶는 건 아니지?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퇴직금도 있고 당분간은 괜찮아요. 그럼 됐어. 스스로 헤쳐나가 봐. 엄마는 믿는다.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은 요리가 아니라 제 마음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지 말라고,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존중받지 못하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영상이 또 대박이 났습니다. 조회수 300만 회, 댓글 1만 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위로받았다고, 용기 얻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그 후로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절 인사, 생일 축하, 안부 묻기.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제게는 50만 구독자가 있었고
매달 500만 원을 벌고 있었고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80만 명을 넘었고 월 수익은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과 협찬을 합치면 더 많았어요. 저는 수원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증여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노후 자금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스스로 해결했어요. 며느리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방송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제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직접 찾아와 인사를 하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제 삶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 해외여행으로 일본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행으로 이탈리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유튜브로 번 돈으로요. 구독자들은 제 여행 브이로그를 기다렸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유명인이 되었고 복지관에서는 유튜브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어요. 후배 할머니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68세에 시작해서 80만 구독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추석에 3만 원 건강식품을 받았던 날부터 복지관에서 유튜브를 배운 날, 프랑스에 갔던 날,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거절했던 날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감동했다는 말, 용기 받았다는 말이 가득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그날, 만약 제가 그냥 참고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3만 원에 서러워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제가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68세에도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어요. 오늘도 저는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인사하며 말해요. 안녕하세요. 70세 명자 할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자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며느리에게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